매력적인 장의 이제 음식물의 실체 해서 최대 면적으로 음식물을 가장 잘게 쪼개는 소화 작업에는 단연 소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를 담당한다. 많은 것이 소장에서 결정이 된다.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지, 무엇이 건강한 음식인지, 어떤 음식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이때 소화 요소는 작은 가위처럼 일한다. 소화 요소는 음식물과 체세포가 공통 분모를 가질 때까지 음식물을 잘게 자른다. 자연은 영리하게도 모든 생물을 똑같은 기본 물질로 만들었다. 모든 생물은 당분자, 아미노산,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음식물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연의 지방은 모든 영양소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소중한 성분이다. 원자들이 아주 노련하게 서로 붙어있는 까닭에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1g당 2배의 에너지를 갖는다. 지방은 전선을 감싼 고무 피복처럼 우리의 신경을 감싼다. 지방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들은 지방으로 만들어지며 체세포를 둘러싼 막도 지방이다.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지방을 어찌 저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남는다고 어찌 흥청망청 탄진할 수 있겠는가? 기어에게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보험이었다. 뱃살은 보험이었다. 날씨가 춥네. 림프관은 아주 가늘보다 혈관처럼 근육질환이다. 림프관은 때때로 중력의 힘을 빌려 일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눈이 부어있다. 누워있으면 중력의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얼굴에 작은 림프관이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더라도 액체의 운송이 원활하지 못하다. 일어나 똑바로 서야 비로소 밤새 혈액에서 림프관으로 운송된 액체가 림프관을 따라 아래로 흘러간다. 그럴 때는 다리 근적이 림프관을 눌러서 조직액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종아리에 수분이 부족해진다. 림프관은 어디를 가나 얕잡힐 만한 약골에 속한다. 그러나 나쁜 지방이 나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지방은 좋은 효과를 낸다. 약간은 돈을 더 써서 신선한 올리브유에 바게트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은 심장과 혈관들의 좋은 향유를 받는 셈이다. 올리브유가 동맥경화증과 세포, 스트레스, 알츠하이머 그리고 항반증성 같은 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또한 올리브유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지방 덩어리를 걱정하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올리브유에는 달갑지 않은 지방 덩어리에 맞서는 잠재된 힘이 있다. 이 고귀한 기름은 열에 약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활성산소에 쉽게 잡힌다. 활성산소는 자유를 싫어하고 강하게 구속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해를 입힌다. 활성산소는 혈관, 얼굴 피부, 신경세포 할 것 없이 닥친 데서 달려들어서 혈관 손상, 피부 노화, 신경질환을 야기한다. 활성산소가 지방과 굳이 엮기를 한다면 몸속에서만 해야지 부엌에서까지 기회를 줘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기름을 사용한 뒤에는 뚜껑을 잘 닫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육류, 우유, 계란 등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은 식물성보다도 훨씬 많은 아라킨도산을 함유한다. 우리 몸은 아라킨도산을 통해서 자, 탄수화물과 지방 외에 이제 3대 기본 영양소 중에 세 번째 남았다. 아마 제일 알려지지 않은 영양소로 바로 아미노산이다. 이상하게 들지만 아무것도 맛도 나지 않거나 견과류 맛이 나는 두부나 짭조름한 고기는 작은 산성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작은 분자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신맛이 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름도 단백질로 바뀐다. 소장에서 소화 효소가 음식물의 분자 사슬을 끊으면 소장 육모가 쪼개진 조각들을 흡수한다. 아미노산은 20가지 종이 있는데 이것이 수많은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다양한 단백질을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모든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넉넉히 섭취하려면 뭐를 좀 써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다르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종종 불완전 단백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어떤 식물성 단백질에는 단백질로 합성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필수 아미노산이 겨우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아미노산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고 어찌어찌하여 재활용된다. 콩에는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쌀과 밀, 그래도 밀고기에서도 뭐 이렇게 라이신 등등이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지만 그 대신 라이신이 아주 많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계란과 치즈를 먹는 세미 채식주의라면은 불완전 단백질을 넉넉히 보완할 수 있다. 콩과 쌀, 치즈와 스파게티, 또 이렇게 소와 빵, 토스트와 땅콩버터 등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수백 년째 불완전 단백질이 보완되도록 식사를 해왔다. 예전에는 한 끼 식사마다 다양한 음식을 조합해서 먹어야 된다고 믿었다. 알레르기 불내증 과민증에 대해서 알레르기 기원론은 소장에서 시작된다. 소장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알갱이 형태로 남는데 이것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한다. 평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는 아이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벌이듯이 소장의 림프관이 그렇다. 분해되지 못한 알갱이가 지방 방울에 거쳐서 림프관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다음에 또 앙콩 알게를 만나면 이미 준비 훈련이 잘 된 면역 세포들이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땅콩을 입에 넣기만 해도 벌써 면역 세포가 보고를 받고 즉시 무기를 맞는다. 결과로 얼굴과 혀가 퉁퉁 부어오르는 등 점점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우유와 계란 그리고 땅콩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모두 풍부한 음식물의 알레르기 반응이 그렇다. 그런데 아침에 먹는 기름진 베이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드문 것은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글루텐 불내증 및 과민증은 소장의 알레르기 유발이 단지 지방 때문이 아니다. 알레르기 단골, 면역인 새우, 고가루, 글루텐은 지방과 별 상관이 없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레르기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알레르기의 기원론이 하나 더 있다. 소장 내벽에 잠깐씩 투과성이 생겨 이때 음식물 찌꺼기가 조직과 피에 도달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밀 같은 곡물에서 나오는 글루텐과 연결시킨다. 글루텐 감염증인 경우에 심각한 소장 손상 없이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메뚜기처럼 조금만, 엄밀히 말하면 2주 정도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비로소 속이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속이 부딪히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글루텐 감염증에 따르는 증상인 두통이나 관절통 역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밀가루 음식을 끊는 즉시 집중력이 좋아지거나 피로를 덜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글루텐 감염증 영향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로선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또 유당 과당 감염증은 알레르기나 불내증과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경우다. 유당은 우유의 구성 성분 당분자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을 쪼갤 수 있는 소화효소는 또 육모에서 분비되지 않고 소장세포가 직접 만들어서 미세 육모 끝에서 이렇게 따라서 유당이 소장벽에 닿아야만 쪼개져서 흡수될 수 있다. 유당 소화효소가 없으면 복통설사, 복부, 팽묘감, 글루텐, 불내증, 감염증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유당을 소화하는 유전자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주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 심하게 설사한다. 전 인류의 약 75%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유당 소화 유전자가 없어진다. 어차피 모유나 분유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유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제외하면
어른이 되었어도 우유를 소화하는 사람은 희귀한 사람에 속한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에서는 마트에서 유당 없는 유제품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유당 감염증 있다. 오해는 건물이다. 앞으로 우유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동성이 다소 낮았을 뿐 유당을 부인해야 하는 효소는 아직 소장이 남아있다. 아기 때 유당을 100% 소화했다면 지금은 10에서 15%로 줄였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우유를 안 마셨을 때 확실히 소화에 변하다면 어느 정도 마시면 괜찮고 얼마나 마시면 문제가 생기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치즈 한 조각, 커피에 올리는 휘핑크림, 또 과자에 들어있는 밀크크림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일 사과 한 개씩 먹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과자튀기 단맛을 첨가한 과일 요구르트 그리고 통조림에서 가당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어떤 토마토들은 특별히 가당이 많이 함유되어 또 이렇게 된다. 게다가 세계화와 항공 운송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과일들을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열대지방에서 온 파인애플, 또 겨울 네덜란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신선한 딸기 등등등 무화과도 있다. 모로코. 나이 들어서 감염증이 생기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감염증이 없는 사람들도 간항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그중에 일부를 소화시키지 않고 대장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 서양배 하나를 먹은 사람의 몸 속에서 남은 가당은 대장으로 보내지고 대장에서 불편한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그것을 먹는다. 서양배 하나를 먹기 전에 벌써 케첩, 통조림, 과일, 요구르트를 많이 먹었으면 당연히 결과는 더 혹독할 것이다. 과당이 많은 음식이 기분을 우울하게 할까? 당연하다. 과당 섭취량이 하루 50g 더 많이 먹으면 설사 복통이 시달리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장기적으로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다. 오늘 대부분의 하루 평균 과당 섭취량은 이미 80g에 육박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차에 설탕 대신에 꿀을 탔고 인스턴트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제철 과일을 하루 16에서 24g을 섭취했다. 과당 감염증은 기분도 그러한게 한다. 당분제는 다른 여러 영양소가 피에 흡수되도록 돕는다. 트리토판 아미노산은 소화될 때 과당을 꼭 끌어안는다. 모두 흡수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당을 섭취하면 우리는 트리토판 아미노산도 잃게 된다. 근데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리토판이 필요하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신경전 단물질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과당 감염증이 우울한 기분이 원인일 수가 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담당한다. 복통 같은 불편한 증상 외에도 감염증이 부작용으로 폭식, 근거철 습관이 생길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해서 샐러드를 먹는 모든 사람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하나.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드레싱에는 과당 포도당 시럽이 들어있다. 과당 감염증이 없는 사람에도 이 시럽을 먹으면 포만감 알리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고 먹는 것에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고지를 챙겨서 먹는 깐깐한 친구들 때문에 짜증이 난다. 두 집단 모두 옳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특정 음식물에 대한 감염증 진단을 받고 종종 과도하게 조심한다. 실제로 감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면 이들은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과일이나 곡물 등 유제품을 절대 먹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 의사가 글루텐 불내증이다. 또 과당 감염증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먹지 않았을 때 속이 편하다면 편한 대로 할 권리가 있다. 항생제, 과다한 스트레스, 장염 등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음식물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 증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해진 장도 즉시 정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문제의 음식을 평생 끊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먹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